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일본에서 IPEF가 드디어 출범했고 한국이 드디어 IPEF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만들어질 때 초장에 참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 규칙이니 규범이니 이런 게 다 만들어져요. 그때 우리 한국이 필요한 것을 다 반영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뒷북치고 들어가 가지고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액션만 따라가는 이런 것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범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출범과 동시에 합류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빨라야 합니다. 역시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외 경제 이런 거 플랜 세우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싹 바뀝니다. 지금까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안미경중 이것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로 바뀌느냐? 안미경세,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세계하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지금 이 규모부터가 중국 하나를 기반으로 삼던 때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당연히 중국을 왜 빼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 당연히 빼죠. 중국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반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도 우리가 가진 큰 숙제가 됩니다. 중국 보복하고자 마음먹으면 요리조리 보복할 때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반중 증서와 그 다음에 중국이 사드 때 했던 식으로 보복을 했다가는 반도체 보복 비슷한 것만 가지고도 중국 쳐버리면은 중국 문 닫아야 돼요. 그래 함부로 보복도 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진짜 보복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예기치 않게 가입국이 참여하겠다 하고 달라드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면서 벌써 13개 국가가 덤비들었거든요. 처음에 8개 국가가 한다 그랬잖아요. 5개나 추가되고 가입 의향을 밝혀오고 체크를 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다 보복을 해야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만 보복한다, 일본만 보복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뭐 태국, 베트남, 인도까지도 다 거론되고 있으니까 여기 다 보복하면은 전 세계에다 대놓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 그럼 중국은 그대로 고립돼 버리죠. 러시아처럼 고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함부로 보복이라는 말도 못 꺼내요. 어쨌든 오늘 공식 출범한 오늘 역사적인 날이 해당되네요. 2022년 5월 23일 날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초기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이 합류함에 따라서 인태지역의 통상규범 논의를 룰메이크가 뭡니까? 룰을 메이킹 한다는 거죠. 룰을 창조한다는 거죠. 룰메이크로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자, 어떤 룰메이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아태지역 이렇게 많이 해왔던 단어도 바꿔야 됩니다. 아태 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러는데 아시아 하면 중국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을 빼기 위해서는 뭘로 바꿉니까? IP, 인태지역으로 바꿉니다. 인태지역은 인도태평양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서 인도태평양 시대로. 그러니까 아태지역 하던 그 입에 붙은 이야기는 이제 떼버리고 인태지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협의체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은 페어를 이야기하죠. 무역 보복이 있다든지 또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휘토류를 무기로 활용한다든지 너희 나라는 안 팔어 이렇게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과 회복력 있는 무역, 어떤 무역에 타격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리커버리 할 거냐, 회복을 빨리 할 거냐, 그런 분야, 무역 분야. 자,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분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공급망 회복력입니다. 공급망. 사실상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아차했던 게 있죠. 아차.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다 비상에 걸려버리잖아요.
당장 가스, 석유 문제뿐만 아니었다 이거죠. 심지어는 네온가스 하나만 막혀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털컥하고 브레이크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요 지역 내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겁니다. 중국이 나중에 무슨 공급망 브레이크를 걸어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미리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 인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돌아가겠죠. 여지껏 중국이 서플라이 하던 것을, 공급하던 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네. 아, 우리 베트남에 그런 거 많아. 뭐 지하자원 많아. 이 히토류는요,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물가도 싸고 뭐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킨 거지, 사실상 지하에 묻혀 있는 자원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인태 지역에도 많아요. 중국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어떤 규칙. 세 번째가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이 세 번째가 요 세 개가 묶였습니다. 인프라 하게 되면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공항, 항만 등 무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부터 제품이 생산돼서 항만까지 오는 길, 또는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인프라까지.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나오죠. 청정에너지는 뭐랑 같이 갑니까? 또 탈탄소화랑 같이 가는 성격이 많죠. 청정에너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원자력발전부터 생각나죠. 제일 깨끗하잖아요. 제일 파워 있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탈탄소화를 위한 어떤 액션 플랜. 그 다음에 조세와 반부패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국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국 당장 신장지구에서 그 인권 탄압하는 거 보세요. 인권이 여기 들어가 버리고 반부패가 들어가 버리면은 중국이 여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국은 더군다나 데모크라시 국가가 아니죠. 클랩토크라시 국가 아닙니까? 즉 이 조세나 반부패 조항까지 넣어버리면 중국이 여기 덤벼들 수 있는 분야가 없어지죠. 아니 이거는 오히려 중국을 들어오지 마라 하고 장벽을 세워버리는 그런 조항이죠. 지금 IPEF가 출범함과 동시에 나라가 13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참여할지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요, 중국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중국 하나 가지고 대항이 안 될 정도로 이 규모는 커져버립니다. 이 경제통상 플랫폼은 FTA 같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문턱을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공급망이나 디지털, 청정에너지 같이 서로 관심사가 되고 서로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고 위기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러는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보복을 하려고 해도 명분도 마땅치 않아요. 그 다음에 IPEF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거는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아직은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회 동의 필요 없으면은 지금 즉시 출범해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발, 빠른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는 만큼 현지 정치 지형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죠.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장 그거 못하겠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고, 또 그럴 때는 새로운 국가가 들어오는 것도 또한 아주 간단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비준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현재는 각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하겠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4개 분야, 즉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기타 등등 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입국들이 지금부터 내용을 채워놔야 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제와 논의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 실익을 따지기에는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나라한테 덕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걸 판단할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내다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 이것은 이익이 되니까 참가하는 거다 이런 거죠. 다만 정부는 IPEF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도 창설 멤버로 룰 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가입의 명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출범 초기간인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을 하게 되면
협력 조항은 우리 이익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은 그 제일 앞줄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랬죠. 첫 차를 타야지 막차를 타면 땡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IPEF를 통해서 협력국 간에 강력한 공급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급망 협력, 이건 뭡니까? 이 상품은 너희 나라가 제일 잘하지,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해가지고 미리 공급망을 다 이렇게 짜놓는 겁니다. 여차에서 중국이 문제를 일으켜도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처음부터 이 공급망을 제대로만 잘 엮어 나간다면 처음부터 중국을 아예 아웃 시켜버리는 것도 되죠. 중국을 아예 열애시켜버리는 것도 되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의 안정화, 공급망이 일단 안정화가 돼야 사업하기에 좋죠.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죠. 중국 하나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확대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의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이 조기경보 시스템이 뭐예요? 아, 이런 물건이 지금 당장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푸냐 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등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정부 간, 기업 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등 디지털 신기술, 이건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기술 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표준이라는 것은 한번 세팅되면 중간에 안 바뀌어요. 그럼 중국이 이걸 기술 표준을 많이 탐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13개 국가, 몇 개 국가가 합쳐서 기술 표준을 승인해버리면 중국은 뒷북치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죠. 자, IPEF에 인도가 참여하냐 안 하냐 하는데, 인도가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 의향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들이 동참함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나 역량 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태 지역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인태입니다. 아태 아니고, 아태에서 인태로 바뀝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의 교란,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 그때 가서 딱 출발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태 지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로 발전을 할 것이다. 자, 중국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왕따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IPEF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군사뿐만 아니라 동맹들과 함께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즉 RCEP를 주도하는 등 인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영향을 키우는 데 대한 미국이 내놓은 맞불입니다. IPEF 구성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죠. 그래서 오늘의 선언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미중 간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도 역시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인도가 이름을 올리면 중국으로서는 대항하기 힘들어요. 인구부터가 거의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중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거야, 참여가 잘 안 될 거야 하는 예산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화상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세계 인구 2위자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동참은 매우 주목됩니다. 애초 인도의 합류 전망은 낮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거든요. 아세안 국가 중에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후에 미국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빠졌습니다. 이거는 한다 그래도 아까 그 네 번째 조항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죠.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 역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만 굉장히 첨예하죠. 차마 대만을 끼우고 중국을 아웃시키는 거, 여기에는 미국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나 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다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죠. 전 세계 40%의 GDP가 여기 다 몰려 있다. 중국 꼼짝하지 마라. 자, 지금 이러한 출범은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특히 세계 경제 분야가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서는 안미 경주,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이 안미 경세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화. 중국의 반발을 대처하는 것은 아까 많이 설명드렸지만 중국한테는 항상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기 어느 조항에 중국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냐? 명문적인 조항은 사실상 없어요. 명문적으로 중국은 오지 마!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IPEF의 출범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은 어제 회견을 통해서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시도다 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한국에 경제 보복할 수 있느냐? 당장은 못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당장 북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중국은 활용하는 카드는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끄떡없이 그냥 버텨나가면 됩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한다 하고 이걸 밀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중국이 거기서 더 이상 관여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해버린 바람에 한국 하나만 타겟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외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거 좀 오래된 답이지만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이 중국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를 상충할 일 없다. 많지만 없다. 자,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중국이 할 말이 참 드물죠. 왜냐하면 명문적으로 중국을 배제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게. 거기다가 IPEF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어차피 속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중국 하나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중국과도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냐. 완전히 외교의 달인이고 귀신 같지 않습니까? 그래, IPEF 미국과 만들었다. 중국 너하고도 하나 만들까? 중국이 졸도할 반응입니다. 하여튼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아예 프레임을 짜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잘해요. 어쨌든 IPEF로 인해서 세계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냥 사정없이 바뀝니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지진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앞서가시는 분은 굉장한 이익을 볼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는 나라가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